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는 다들 아시죠? 그런데 그보다 25년이나 먼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뱀파이어의 모든 것을 제시한 소설이 있었다면 어떠세요? 오늘 이야기할 책이 바로 그겁니다. 조지프 쉐리든 르파뉴의 카르밀라라는 소설이죠. 정말 신비롭고 또 매혹적인데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스트리아의 스트리아라는 곳,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깊고 깊은 숲속에 오래된 성이 한 채 서 있습니다. 반짝이는 화려함 같은 건 없어요. 대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곳이죠. 성문 앞 다리 밑으로는 백조들이 유유히 떠다니는데 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에요. 마치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된 섬 같다 할까요? 정말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어딘가 모르게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감옥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 외딴 성에 한 젊은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로라. 이 이야기는 바로 이 로라의 시점에서 진행돼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로라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오래된 성벽간에서 그녀가 어떤 고요하고 또 외로운 삶을 살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로라에게 세상이란 건 이 숲과 성, 그게 전부였던 거죠. 네, 그래서 이야기의 첫 부분은 바로 이 외로운 성의 소녀 로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고립된 곳에서 자란 소녀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그녀의 삶을 지배했던 건 과연 무엇이었을지 우리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로라의 세상은 어땠을까요? 그녀 주변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점점 나이 들어가시는 아버지, 그리고 가정교사 2분, 몇 명 안 되는 하인들을 빼면 그게 전부였죠. 이렇게나 큰 성에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주 가끔 멀리 사는 이웃이 찾아오는 게 유일한 이벤트였다고 할까요? 로라의 세상은 정말 이 몇 안 되는 사람들 안에 꽉 갇혀 있었던 셈이죠.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감수성이 한창 예민할 나이의 소녀가 이 넓디 넓은 성에서 혼자 보내는 그 시간들을요. 그 마음속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어떤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이 숨막히는 외로움을 깨줄 단 한 사람, 친구, 새로운 만남에 대한 그리움이 아마 그녀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로라의 삶에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사건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건 그냥 어릴 때 꾼 악몽,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씨앗처럼 심겨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비극을 예고하는 그런 불길한 신호 같은 거였죠. 때는 로라가 겨우 6살이었던 어느 밤이에요. 혼자 잠에서 깬 아이가 어둠 속에서 막 울음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 순간 낯설지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아이를 부드럽게 달래주는 거예요. 로라는 그 품에 안겨서 안심하고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죠. 그런데 그 평화는 정말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확 꿰뚫는 것 같은 아주 날카로운 고통이 느껴진 거예요. 마치 바늘 2개가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로라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고 놀란 그 여인은 순식간에 침대 밑으로 휙 사라져버렸어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하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딱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그 여인이 누웠던 자리가 아직 미지근하게 따뜻했다는 것.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냥 애가 무서운 꿈을 꿨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로라는 알았어요. 이건 절대 꿈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그 끔찍한 고통, 모든 게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었거든요. 이 섬뜩한 기억은 로라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되고 정확히 12년 뒤에 벌어질 끔찍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로라는 19살이 되었죠. 어느 여름날 밤, 그 고요하기만 하던 그녀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운명적인 사건이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토록 오랜 외로움 끝에 로라에게 드디어 친구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어요. 슈필스토르프라는 장군과 그의 조카딸 베르타가 성에 오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설렘은 편지 한 통에 정말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장군이 보낸 편지였는데 조카딸 베르타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다는 그런 비극적인 소식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편지의 분위기가 그냥 슬픔, 그 이상이었어요. 거의 광기에 가까운 분노가 느껴졌죠.
장군은 조카가 그냥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친자를 배신하고 조카를 죽인 정체불명의 악귀, 괴물이 있다면서 남은 평생을 바쳐서 그놈을 찾아내 복수하겠다고 맹세하는 내용이었죠. 이 편지 한 통에 로라가 사는 그 고요한 성에 처음으로 아주 구체적인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로라와 아버지가 성 앞에서 달빛을 쬐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고요함을 깨고 어디선가 화려한 마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정말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커다란 나무 뿌리에 걸려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뒤집혀 버렸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뒤집힌 마차에서 아주 위험 있어 보이는 귀부인 한 분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아주 비밀스러운 여행 중이라 단 1분 1초도 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고로 정신을 잃은 자기 딸을 딱 석 달만 이 성에 좀 맡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로라의 아버지는 결국 이 이상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해요. 그러자 그 귀부인은 아버지 귓가에 무언가 비밀스러운 말을 몇 마디 속삭이더니 잠들어 있는 딸에게 짧게 입을 맞추고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정말 황급히 사라져버립니다. 그 모습이 꼭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려서 너무나 신비롭고 갑작스러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로라는 성에 남겨진 그 의문의 소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엉켜있던 운명의 실타래가 탁 하고 풀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로라는 정신을 차린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촛불 아래로 드러난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대로 숨을 멈췄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없죠. 12년 전 자기 침대 옆에 나타났던 바로 그 얼굴이었으니까요. 그저 끔찍한 악몽이었다고만 생각했던 그 기억 속의 존재가 지금 바로 자기 눈앞에 현실이 되어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게 로라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카르밀라라고 소개한 그 소녀도 로라를 보자마자 알아봤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6살 때쯤 꿈에서 낯선 방에서 울고 있던 어떤 금발 소녀를 봤는데 그게 바로 로라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12년 전에 서로 다른 곳에 있던 두 아이가 어떻게 동시에 서로를 볼 수 있었을까요? 이 기묘하고도 소름 돋는 우연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이상한 공통의 기억, 이게 두 사람을 아주 강력하게 운명처럼 엮어버립니다. 카르밀라는 이게 바로 운명이라면서 로라에게 정말 거부하기 힘든 친밀함을 보여주죠. 로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카르밀라에게 강하게 끌리는 걸 느꼈죠. 하지만 그 강렬한 매력 뒤편에서는 뭐랄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희미한 반감과 두려움 같은 게 동시에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라와 카르밀라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카르밀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 뒤에 숨어있던 뭔가 불안한 본성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과연 그녀가 품고 있는 그 아름답고도 위험한 비밀은 대체 뭘까요? 카르밀라는 정말 로라가 평생 본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항상 피곤한 듯 나른하면서도 그 몸짓 하나하나는 너무나 우아하고 풍성한 머리카락, 그리고 모든 걸 빨아들일 것만 같은 깊은 눈빛까지.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소녀의 과거는 아주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카르밀라라는 것, 그리고 아주 오래된 가문 출신이라는 것, 딱 그 정도만 알려줬어요. 로라가 혹시나 뭔가 더 물어보려고 하면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한 미소로 슬쩍 화제를 돌려버렸죠. 그리고 가끔씩 카르밀라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격정적인 감정을 막 쏟아냈어요. 로라를 갑자기 꽉 끌어안고는 귓가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열정적으로 속삭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나는 너의 따뜻한 삶 속에서 살고 너는 죽을 거야. 아주 달콤하게 죽어서 나의 일부가 되는 거지. 이게 사랑 고백 같기도 한데 들어보면 죽음을 말하는 아주 소름 끼치는 소유욕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로라는 이런 모순적인 감정의 폭풍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카르밀라를 향한 마음은 거의 숭배에 가까운 사랑인데 동시에 그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혐오감이 막 꿈틀거렸죠. 너무나 매혹적인데 밀어내고 싶고
함께 있으면 기쁜데 동시에 너무나 두려운 이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 로라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카르밀라의 이상한 점들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예를 들면 어디선가 장례 행렬의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면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괴로워했고요. 또 떠돌이 약장수가 자기 이가 뾰족하다고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을 죽일 듯이 쳐다보기도 했죠. 심지어 신앙심이 아주 깊은 로라의 아버지 앞에서 세상의 모든 건 신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일 뿐이에요. 안 그런가요? 라고 말하면서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믿음이나 규칙 같은 걸 아예 부정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어요. 마치 인간 세상의 모든 규칙 바깥에 있는 존재처럼 보였달까요? 그리고 마침내 로라의 오랜 악몽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분명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잤는데도 로라는 끔찍한 환영을 봐요. 커다란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방 안을 어슬렁거리다가 침대 위로 펄쩍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12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이 날카로운 바늘 2개가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비명을 지르며 눈을 뜬 로라는 보고야 말았어요. 침대 발치에 서 있는 어떤 여자의 형체를요. 그 형체는 아무 소리도 없이 움직여서 굳게 잠겨있는 문을 마치 없는 것처럼 그대로 통과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로라는 아침이 올 때까지 정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이 끔찍한 밤의 방문객,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외딴성에서 아주 고요한 삶을 살아가던 젊은 여성, 로라의 이야기. 이 로라의 삶이 정말 송두리째 바뀔 운명의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그녀의 일상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작은 바로 한 통의 비극적인 편지였습니다. 이야기는 갑자기 긴장감이 확 고조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오랜 친구인 슈필스도르프 장군이 보낸 편지 때문인데요. 이 편지가 정말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원래는 장군이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럽고도 비극적인 이유로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편지의 문장 하나하나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그 편지에는 장군이 정말 친딸처럼 아끼던 후견인 베르타 라인펠트 양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계속 앓다가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장군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딱 집어서 괴물이라고 칭합니다. 그 존재가 자신들의 친절과 환대를 악용해서 이런 끔찍한 배신을 저질렀다고 말이에요. 이 장군의 저주 섞인 맹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주인공 로라의 운명에 드리워질 불길한 그림자, 그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장군의 이 비극적인 소식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어요. 바로 그날 저녁, 고요한 달빛이 비추던 성의 평화가 외부의 침입으로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바로 어둠 속에서 온 손님이 등장하는 순간이죠. 이 예상치 못한 방문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로라의 세계 전체를 뒤흔들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고요한 숲길 위로 갑자기 낯선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차 바퀴 소리, 그리고 아주 요란한 말발굽 소리. 통제 불능 상태로 질주하는 아주 우아해 보이는 마차 한 대가 나타나는데요. 이건 마치 잘 짜인 질서가 원시적인 공포에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네 마리의 말들은 공포에 질려서 완전히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차 안에서 한 여성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아주 맑고 길게 끄는 날카로운 비명이었죠. 이 소리 하나가 목가적이고 평화롭던 풍경을 순식간에 공포의 현장으로 바꿔버렸어요. 마차는 성의 도개교를 향해서 마치 허리케인처럼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끔찍한 충돌음이 울려 퍼집니다. 마차가 길가의 거대한 라임나무 뿌리에 부딪혀서 그대로 넘어져 버린 거죠. 말 2마리는 쓰러지고 마차는 옆으로 누운 채 바퀴 2개를 허공으로 드러낸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검은 벨벳 옷을 입은 아주 위풍당당한 귀부인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생사가 걸린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잔해 속에서 꺼낸 의식 잃은 딸을 잠시만 맡아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로라의 아버지는 이 낯선 사람의 정말 기이한 부탁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당시의 환대 문화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의 이런 선한 마음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하죠.
마치 폭풍처럼 나타났다가 떠나기 직전 이 의문의 귀부인은 로라의 아버지에게 비밀을 지켜달라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아름다운 낯선 소녀와 수많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만 남겨둔 채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사고의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그날 밤,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바로 오래된 꿈속의 얼굴과의 기이한 재회. 이 만남은 절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년간 로라의 잠재의식 속에 잠들어 있던 악몽이 현실로 나타나는 순간이었고, 두 사람의 운명이 초자연적으로 얽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죠. 로라는 새로운 손님을 보기 위해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로라는 정말 끔찍한 깨달음에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어 버립니다. 뒷걸음질 치면서 말도 잃었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 바로 어릴 적 자신의 침실에서 꿨던 그 끔찍한 악몽, 그 꿈에 나타나 자신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 얼굴이 현실이 되어서 지금 눈앞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공포는 손님 역시 로라를 알아본다는 기이한 기적으로 더욱 커집니다. 손님이 눈을 뜨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군요. 12년 전 저는 꿈속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았고 그 후로 계속 그 꿈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이건 단순한 데자뷰가 아니죠. 12년 전 서로 다른 곳에 있던 두 아이가 같은 순간에 서로의 꿈에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이들의 만남이 인간의 논리를 초월한 아주 운명적인 이끌림이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 꿨던 꿈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경험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딱 들어맞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로라의 꿈은 어땠나요?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와 자신을 어루만지다가 갑자기 두 개의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그 여인이 침대 밑으로 사라지는 그런 침입과 고통의 기억이었죠. 반면에 손님의 꿈은요? 낯선 방에서 울고 있는 아름다운 소녀, 바로 로라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침대에 올라갔다가 비명소리에 놀라 사라지는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이었어요. 이 미묘한 차이가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길한 연결고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로라는 이 낯선 소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특히 우리는 친구가 될 운명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열정적인 선언에 마음이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반감,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흔들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꿈속의 만남이 현실이 되면서 로라의 삶에는 이제 베일에 쌓인 동반자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되죠. 카르밀라. 하지만 이 이름은 앞으로 밝혀질 수많은 미스터리의 정말 작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녀의 진짜 정체는 아주 깊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카르밀라는 그야말로 완벽한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름이 카르밀라라는 것, 가문이 아주 유서 깊은 귀족이라는 것, 그리고 집이 서쪽 어딘가에 있다는 것, 딱 이 세 가지만 알려줄 뿐 자신의 과거라든가 가족, 집에 대한 다른 모든 질문에는 그저 아름다운 미소를 띤 채 침묵을 지켰어요. 이게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걸 우린 알 수 있죠. 마치 포식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본능적인 전략처럼 느껴집니다. 그녀의 그 슬픔에 잠긴 듯한 매력은 로라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고요. 카르밀라의 애정 표현은 굉장히 강렬하고 또 육체적이고 때로는 좀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로라에게 속삭이는 말들은 사랑 고백 같기도 하고 동시에 사형 선고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나는 너의 따뜻한 생명 안에서 살고 너는 달콤하게 죽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이런 말들이요. 이건 로라를 감정적으로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아주 교묘한 심리적 지배의 한 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드러난 카르밀라의 습관들은 정말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첫째, 엄청난 늦잠. 오후 1시 이전에는 절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둘째,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거. 기껏해야 초콜릿 한 잔 정도였죠. 셋째, 늘 극심한 나른함에 시달렸어요. 산책을 나가면 금방 지치고 어떤 활동도 힘겨워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심에 대한 이상한 혐오. 특히 장례식 찬송가 소리에는 거의 발작에 가까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그녀가 우리 인간의 삶, 그러니까 낮의 세계가 아니라 밤의 세계에 속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단서들이죠.
그녀의 이 기이한 본성은 장래 행렬과 마주쳤을 때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성스러운 찬송가 소리에 카르밀라의 얼굴이 갑자기 끔찍하게 창복해지더니 이를 악물고 두 손을 움켜쥐면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음악 취향의 문제가 아니죠. 악한 존재가 신성한 것에 반응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카르밀라는 그 노래가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라 그랬다고 변명하지만 그건 자신의 진짜 본성을 감추기 위한 필사적인 거짓말에 불과했죠. 이렇게 카르밀라와 노라의 기묘한 동거가 이어지던 어느 날,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번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과거에서 온 초상화가 그들 앞에 나타나죠. 시간의 먼지를 뚫고 나타난 이 그림 한 점이 이제 카르밀라의 비밀을 풀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그날 그림 복원가가 오래된 가문의 초상화들이 담긴 상자를 배달해 왔어요. 오랫동안 연기와 먼지에 가려져 있던 조상들의 얼굴이 복원된 거죠. 가족들은 모두 홀에 모여서 새 생명을 얻은 선조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라의 아버지가 그림 복원가에게 특별히 한 점을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작은 초상화였는데 오래전에 사라진 카른슈타인 가문의 한 조상 그림이었죠. 그리고 그 그림에는 1698년이라는 연도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그 그림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말 불가능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림 속 여인은 바로 그들의 손님 카르밀라와 완벽하게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목에 있는 작은 점까지도. 그림 아래에 적힌 명문은 그 이름이 미르칼라, 카른슈타인 백작 부인이며 그려진 연도가 150여 년 전인 1698년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불가능한 증거 앞에서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는데 카르밀라는 아주 태연하게 말합니다. 저도 카른슈타인 가문의 후손이거든요. 라고요.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버리는 그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카르밀라는 노라를 꼭 껴안고 사랑과 소유욕이 뒤섞인 끔찍한 고백을 속삭이죠. 사랑하는 내 아가, 나는 네 안에서 살아. 너는 나를 위해 죽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니까. 이 말을 들은 로라는 이제 그녀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은 이 존재에게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성 안의 시간은 아주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막 끝난 카드게임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고 거실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벽난로에서는 불꽃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외에는 정말 고요했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평화로운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소파 위에서 조용히 시작된 대화가 이 모든 평화를 순식간에 깨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죠. 겉으로 보기에 카르밀라는 정말 우아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녀의 매력이었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가면 바로 아래에는 섬뜩할 정도로 핏비더린 약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짝이 없던 대화 속에서 그녀의 어둡고 소유욕 강한 본성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그림자의 시작이었습니다. 로라의 아버지가 벽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소파에 앉아있는 카르밀라에게 다정하게 물었어요. 별 뜻 없이 물어본 거죠. 어머니한테 소식은 좀 있었냐고요. 근데 카르밀라의 대답이 좀 애매모호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마치 오랫동안 혼자 생각해온 사람처럼 다음 날 어머니를 찾으러 떠나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갑작스러운 한마디에 성 안을 감싸고 있던 평화로운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차갑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카르밀라의 안전이 걱정됐죠. 어쨌든 자신이 보호자니까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카르밀라는 고맙다고는 하는데 그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의는 바르지만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태도였죠. 아버지는 일단 카르밀라가 머물기로 한 것에 안도하면서도 이웃 마을의 죽음의 그림자처럼 퍼지고 있는 그 정체 모를 병에 대한 소문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로라는 잠옷으로 갈아입는 카르밀라의 방으로 갔어요. 촛불 아래에서 밤에 나누는 대화는 마치 둘만의 비밀스러운 의식 같았죠. 부드러운 목소리, 다정한 눈빛. 로라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을 계속 짓누르던 질문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자기한테 모든 걸 털어놓을 생각이 있냐고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카르밀라의 대답은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정말 소름 끼치는 속박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달콤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거부할 수도 없는 끔찍한 운명을 선고하는 목소리였죠. 마치 로라의 영혼까지 꽁꽁 묶어버리려는 듯이 그녀는 죽음과 사랑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섬뜩하게 엮어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비극적인 과거의 희생자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가장 잔혹한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가슴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동정심을 자아내는 연약한 모습,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피를 요구하는 포식자의 모습,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하는 거죠. 이 기이하고 모순적인 모습 때문에 그녀의 정체는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 이제 말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숨막히는 밤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평범한 대화가 주던 온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초자연적인 공포와 어둠 속의 습격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로라는 어느샌가부터 카르밀라처럼 방문을 굳게 잠그는 습관이 생겼어요.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는 작은 의식이었죠. 이게 그녀에게 위태로운 안도감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긴 문도 어둠을 밝히는 촛불의 희미한 빛도 막을 수 없는 존재가 그녀의 가장 안전한 공간을 침범하고 맙니다. 로라는 꿈과 현실의 끔찍한 경계에서 이 모든 걸 겪어야만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불길한 짐승의 검은 그림자 같은 거였는데 이게 점점 뚜렷한 위협으로 변해서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느껴지는 바늘 두 개가 가슴을 꿰뚫는 듯한 생생하고 날카로운 고통. 이건 그냥 악몽이 아니었어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눈앞에 서 있던 차가운 여인의 형체, 그리고 그 형체가 잠긴 문을 유령처럼 통과해서 사라지는 모습은 현실과 초자연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사건의 핵심이자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문은 분명히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밖에서 누가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여자는 대체 누구고 어떻게 이 밀실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로라를 끝이 보이지 않는 공포와 혼란의 깊은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충격적인 하룻밤이 지나고 이제 공포는 다른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마치 서서히 몸에 스며드는 독처럼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로라의 일상, 그녀의 정신과 육체를 잠식하기 시작해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무너져 갑니다. 근데 다음 날 카르밀라의 태도가 더 기가 막힙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자기도 비슷한 꿈을 꿨는데 그냥 열대매 꿈 같다고 치부해버려요. 심지어 자기가 가진 부적의 효능을 말라리아에 대한 자연적인 해독제 같은 아주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하면서 로라가 겪은 초자연적인 공포를 교묘하게 현실적인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공포를 이성으로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로라가 쇠약해지는 과정은 정말 끔찍하고도 기이한 역설이었어요. 육체는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데 이상하게도 정신은 죽음이라는 걸 마치 달콤한 휴식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수록 생명력을 잃어가고 그럴수록 카르밀라의 애정은 더 집요하게 그녀를 파고들죠. 로라는 그 기묘하고 나른한 매력에 잠식당해서 자기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외부에 알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경험은 점점 더 끔찍한 형태로 진화합니다. 처음에는 기묘한 쾌감으로 시작됐던 감각이 점차 폭력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으로 변해가요. 특히 목에 집중되는 그 정체모를 애무는 질식과 경련으로 이어지면서 로라의 생명력을 밤마다 한 방울씩 남김없이 빼앗아 갑니다. 지금까지는 로라의 내면에서만 벌어지던 공포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보이지 않던 악몽이 현실 세계로 터져나와서 모두가 목격하는 실제적이고 불가해한 위기로 폭발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이건 더 이상 수동적으로 겪기만 하던 악몽이 아니었어요. 직접적이고 불길하며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였죠.
이 알 수 없는 목소리는 곧 닥쳐올 끔찍한 사건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환영은 로라를 공포에 질러 침대에서 뛰쳐나가게 만듭니다. 자기의 소중한 친구가 눈앞에서 살해당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절규하기 시작해요. 꿈과 현실이 피로 뒤섞인 이 끔찍한 순간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로라의 비명으로 시작된 소동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혼란으로 번져갑니다. 굳게 잠긴 문을 부수고 들어간 방은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어요. 창문도 안에서 잠겨있고 흐트러진 곳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어야 할 카르밀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완벽한 밀실에서 사람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극도의 공포와 혼란, 이 모든 걸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믿기 어렵지만 어쩌면 논리적으로 보이는 설명이 등장하면서 이 기묘한 밤은 불안한 평온 속으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카르밀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타납니다. 그녀는 탈의실 소파에서 방금 깨어났다면서 간밤의 소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다고 태연하게 말해요. 모두가 안도하는 동시에 더욱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로라의 아버지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필사적으로 종합해서 단 하나의 합리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카르밀라가 어릴 때 목류병을 앓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녀가 잠결에 일어나 밖에서 문을 잠근 뒤 성 안을 헤매다 탈의실에서 잠이 들었을 거라고요. 초자연적인 공포를 목류병이라는 이성적인 틀 안에 가둬버린 거죠. 이성적인 설명은 성 안의 불안을 마법처럼 잠재웁니다. 소동은 그냥 해프닝이 된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안도하면서도 창백하고 나른해 보이는 자기 딸 로라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의 걱정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깨지기 쉬운 평온은 곧 산산조각날 운명이었습니다. 한 전문가가 등장해서 이 모든 공포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뚜렷한 물리적 흔적을 남겼다는 걸 밝혀내기 때문이죠. 로라의 아버지는 더 이상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로라에게는 비밀로 하고 의사를 부릅니다. 의사는 로라가 겪은 악몽과 그 후의 쇠약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묵묵히 듣고 나서 아버지만을 서재로 불러 심각하고 은밀한 대화를 나눕니다. 의사의 진찰은 길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찾아냈습니다. 단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요. 바로 그곳은 로라가 꿈에서 바늘에 찔리는 고통을 느꼈던 바로 그 지점이자 밤마다 질식할 듯한 애무가 멈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작은 푸른 점, 이 물리적인 흔적은 그녀의 경험이 결코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어요. 보이지 않던 공포가 이제 실체를 갖게 된 겁니다. 의사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섬뜩하고 절대적인 지시만을 남겼을 뿐이에요. 그의 단호하고 긴급한 어조는 말로 설명하지 않은 모든 위험의 무게를 담고 있었죠. 왜 로라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은 채 불안감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갑니다. 자, 이야기는 초자연적 공포와 의학적 미스터리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에 멈춰 섰습니다. 로라의 목에 남은 저 작은 푸른 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위협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 또 누구의 얼굴을 하고 그녀에게 다가올까요? 진실은 아직 깊고 짙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한 소녀의 침실에 밤마다 찾아오던 그 속삭임, 그저 악몽이려니 하고 넘겼던 공포가 이제는 차가운 의학의 시선 앞에 서게 됩니다. 한 개인의 내밀했던 불안감이 이제는 모두가 마주해야 할 실체적인 위협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죠. 과연 과학은 이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깊은 어둠을 마주하게 될까요? 딸이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 걸 지켜보던 아버지는요, 더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결국 남들 눈을 피해 어둠을 틈타 성으로 몰래 의사를 불러들이죠. 이 고요한 성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의사의 방문은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까요? 자, 마침내 근엄한 표정의 백발 의사가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죠. 지금까지 로라를 잠식해왔던 그 막연한 불안과 무력감이 이제 냉철한 이성과 과학의 검증대 위에 오르게 된 겁니다.
과연 그의 진단은 이 공포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로라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해요. 밤마다 찾아오는 그 끔찍한 공포, 분명 잠가놓은 방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기척, 그리고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무력감까지. 로라가 이 기이한 고통을 하나하나 설명하자 노련한 의사의 얼굴에서 직업적인 흥미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건 깊은 심각함, 그리고 어쩌면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희미한 공포 같은 것이었죠. 의사는 이제 로라가 느끼는 그 막연한 공포 너머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단서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첫날 밤, 로라가 느꼈던 그 끔찍한 꿈속의 감각, 바로 두 개의 바늘이 피부를 꿰뚫는 듯한 느낌으로 향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부탁하자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드레스 옷깃을 살짝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눈에 들어온 건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물리적인 흔적이었죠. 악몽이 남기고 간 작고 푸른 점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증거 앞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진찰을 마친 의사가 내놓은 첫 번째 처방전, 그건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절대로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말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였죠. 일종의 끊임없는 감시를 명한 겁니다. 이 처방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위험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로라의 곁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존재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따 저녁에 다시 와서 비슷하지만 조금 더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카르밀라 역시 진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걸로 과학과 초자연적인 현상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예고된 셈이죠. 혼자 남겨진 로라는 이 기묘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마저 의심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의 두 번째 막이 오릅니다. 깊은 불안감에 휩싸인 로라의 아버지는 어쩌면 해답이 있을지도 모를 과거의 그림자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죠. 딸의 기분 전환이라는 핑계를 대고 카르밀라의 가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근처 카른슈타인 폐허로 짧은 여정을 계획합니다. 마차가 달리는 길 주변은 정말 그림처럼 아름다운 숲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평화로운 풍경이 오히려 마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불안감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이 소풍이 과연 이들에게 잠시나마 위안을 줄 수 있을까요? 마차가 숲길 모퉁이를 막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 정말 운명 같은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오랜 친구 슈필스도르프 장군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방문이 취소되었던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손님이었죠. 하지만 이 재회는 기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한 만남은 기쁨이 아니라 짙은 슬픔과의 마주침이었어요. 불과 10달 전만 해도 활기 넘치던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에게 닥친 비극이 마치 그의 얼굴에 수십 년의 고난을 새겨놓은 것처럼 깊은 슬픔과 분노의 흔적만을 남겨놓았죠. 장군의 변화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였습니다. 예전의 그 온화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우울과 불안, 그리고 무언가를 향한 맹렬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죠. 장군은 자신이 왜 카른슈타인에 왔는지 그 충격적인 목적을 전혀 숨기지 않아요. 이 땅에서 괴물들을 몰아내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무덤을 파헤치는 경건한 신성 모독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세계를 산산조각 낸 그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거의 광기에 가까운 집념을 드러냅니다. 장군의 입에서 지옥의 기술이라느니 악마들이라느니 하는 말들이 터져 나오는데 이건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한 한 남자의 절규나 다름없었죠. 그는 이제 그 괴물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겁니다. 자, 이제부터 장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로라의 아버지가 권하는 대로 마차에 함께 올라탄 그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조카에게 닥쳤던 그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곧 로라의 운명과 겹쳐지게 될 겁니다.
장군의 이야기는 아주 화려하고 비극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계에서부터 시작돼요. 왕족을 기리기 위해 열린 성대한 가면무도회, 호화로운 장식, 황홀한 음악, 아름다운 귀족들이 한데 어우러진 그야말로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밤이었죠. 그 눈부신 무도회의 한가운데에 바로 장군이 정말 아끼는 조카 베르타가 있었죠. 그녀의 빛나는 아름다움과 순수한 기쁨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장군은 행복의 절정에 있던 조카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이 찬란한 빛이 곧이어 닥쳐올 짙은 어둠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가면무도회, 그 소란스러운 틈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장군은 유독 자신의 조카 베르타에게만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강렬한 시선을 보내는 가면을 쓴 의문의 두 여인을 발견하게 되죠. 이들의 등장은 곧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나이든 여성은 아주 노련하게 장군에게 다가와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장군의 과거를 속속들이 꿰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죠. 그녀의 능수능란한 말솜씨는 장군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한 분위기와 불안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사이에 가면을 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은 가면 무도회 특유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이용해서 베르타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매력적인 재치와 우아함, 그리고 끊임없는 칭찬으로 순수한 베르타의 마음을 순식간에 사로잡아버리죠. 그리고 마침내 그 젊은 여인이 가면을 벗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다고 해요. 놀랍도록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나자 베르타는 그만 완전히 매혹되고 맙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마치 오래전부터 운명으로 정해진 사이처럼 아주 즉각적이고 강력한 유대감이 형성되죠. 바로 그때 장군에게는 그냥 좀 특이한 이름이구나 하고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의 전말을 아는 우리에겐 정말 소름이 돋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이든 여성이 자신의 그 매혹적인 딸을 부른 이름, 기이하면서도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름은 바로 밀라르카였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카르밀라, 컬밀라의 철자를 바꾼 아나그램이죠. 이 모든 비극의 실체를 암시하는 끔찍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두 젊은 여성은 운명처럼 갑작스럽고 강렬한 우정 속으로 깊이 빠져들면서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이야기가 나란히 놓이게 됩니다. 정말 완벽하게 그리고 무섭도록 닮아있는 평행선처럼요. 과거의 밀라르카라는 아름다운 낯선이를 만나 죽음에 이른 베르타의 이야기, 그리고 현재 카르밀라라는 아름다운 낯선이와 함께하며 서서히 쇠약해져가는 로라의 이야기. 이 두 비극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게 될까요? 그 피할 수 없는 합류점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목격하게 될까요? 외딴 성에 홀로 남겨지는 젊은 여성 로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녀의 곁에 머물게 된 신비로운 손님 카르밀라. 이 둘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또 복잡하게 얽혀 들어갑니다. 카르밀라가 로라에게 속삭이는 말들은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소름 끼치는 소유욕을 드러내죠. 마치 단순한 애정을 넘어서 상대의 생명까지 집어삼키려는 듯한 그런 강렬함이 느껴져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처럼 말이죠. 나는 네 따뜻한 삶 속에 살고 너는 달콤하게, 아주 달콤하게 죽어서 내 것이 될 거야. 이 섬뜩한 약속 속에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고립된 성에서의 생활은요, 어느 날 복원된 가족 초상화들이 도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먼지 쌓인 캔버스 뒤에 숨겨져 있던 건 그냥 잊혀진 조상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건 과거의 비밀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수세기 전의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는 일종의 열쇠였던 거죠. 여러 초상화들 사이에서 유독 작고 검게 변색된 그림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공개되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초상화 속 여인이 지금 눈앞에 있는 카르밀라와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생겼으니까요. 심지어 목에 있는 작은 점까지도요. 그림 속 인물은 미르칼라 카른슈타인 백작 부인, 그리고 제작 연도는 무려 1698년이었습니다. 미르칼라라는 이름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아요. 카르밀라의 철자를 바꾼 에너그램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절대 아니었죠. 이 놀라운 발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라의 아버지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거든요. 로라의 어머니가 바로 이 카렌슈타인 가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폐허가 된 성이 여기서 불과 3마일,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까지요. 그러자 카르밀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도 이 몰락한 가문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두 소녀 사이에 존재하던 그 미묘하고 신비로운 유대감이 이제는 운명적인 연결고리로 단단히 묶이는 순간이었죠. 초상화 사건 이후로 로라를 향한 카르밀라의 애정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또 집요해집니다. 그건 이제 소유욕에 가까운 아주 압도적인 힘으로 변해서 로라를 황홀하게 만드는 동시에 깊은 불안감에 빠뜨리죠. 이 관계에서 풍기는 묘한 긴장감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향해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카르밀라의 사랑은 달콤한 고백인 동시에 로라의 영혼을 올가매는 불길한 예언처럼 다가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낭만적인 미스터리에 가까웠다면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서서히 스며드는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죠. 로라의 평온했던 밤은 산산조각나고 한밤중에 찾아온 기이하고 끔찍한 경험은 그녀의 몸과 마음이 정체모를 위협 앞에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신호탄이 됩니다. 로라는 그날 밤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죠. 거대한 고양이 같은 검은 짐승이 방 안을 어슬렁거리다가 갑자기 침대로 뛰어올라 가슴에 두 개의 바늘이 박히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줍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그녀는 침대 발치에 서 있던 어두운 형체가 방을 빠져나가는 걸 똑똑히 봤어요.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문으로 달려가 확인해 보니 문이 여전히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다는 거죠.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밀실이라는 공간이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침범당한 겁니다. 이 경험은 로라에게서 떨쳐낼 수 없는 깊은 공포감을 남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카르밀라가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도 어젯밤에 비슷한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부적 덕분에 무사했다는 말을 덧붙이죠. 이 공유된 경험은 두 사람 사이에 기묘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시에 이 초자연적인 공포를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교묘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로라는 이제 그 부적의 힘을 굳게 믿고 그날 밤부터 베개에 단단히 고정시켜둡니다. 하지만 그 부적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이한 병이 로라를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하죠. 매일 밤 깊은 잠에 빠져들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극심한 나른함과 우울감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생명력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걸 느끼면서도 어쩐지 기묘한 매혹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특히 잠결에 느끼는 감각은 더욱 기이합니다. 따뜻한 입술이 목을 어루만지다가 목덜미에 닿는 느낌. 그리고 그 감각은 곧 숨이 막히는 듯한 경련으로 이어져 의식을 잃게 만들죠. 이건 마치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채 죽음을 향해 기분 좋게 잠식당하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로라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던 어느 날 밤, 로라는 카르밀라가 피에 젖은 채 살해당하는 끔찍한 꿈을 꾸고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곧바로 친구가 걱정되어 달려가 보지만 단단히 잠긴 침실에서 카르밀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성 안의 공포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카르밀라가 걱정된 로라와 가족들은 그녀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죠. 결국 사람들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누군가 드나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문과 창문이 전부 안에서 굳게 잠긴 완벽한 밀실에서 사람이 사라진 겁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깊은 무력감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다음 날 오후 1시쯤 카르밀라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방에서 발견되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어리둥절하며 자기가 왜 사라졌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소파에서 잠이 깼을 뿐이고 문이 어떻게 열렸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죠. 그녀의 태연한 모습은 이 모든 사건을 더욱 기이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성을 뒤덮자 로라의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성적인 설명을 내놓으려고 애씁니다. 그가 내놓은 설명은 바로 목류병이었죠. 카르밀라가 잠결에 이 모든 일을 저질렀을 거라는 다소 복잡하지만 그래도 논리적인 이 이론은 불가능한 현상 앞에서 이성의 끈을 놓치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설명 덕분에 가족들은 초자연적인 침입이나 악의적인 음모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나마 털쳐낼 수 있었죠. 카르밀라의 실종 소동은
몽유병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로라의 건강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딸의 상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몰래 의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의사의 진단은 그들이 애써 외면하려 했던 가장 깊은 공포를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는 계기가 됩니다. 의사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표정으로 로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로라가 겪는 주관적인 공포가 혹시 객관적인 증거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는 특히 로라가 첫 악몽에서 느꼈다던 그 두 개의 바늘 같은 고통에 대한 기억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로라의 피부에서 작은 푸른 점을 발견합니다. 정확히 그녀가 공격을 느꼈다고 말한 바로 그 위치에서요. 이것은 단순한 악몽이나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외부에 물리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죠. 꿈이라고만 생각했던 끔찍한 경험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성이 부여되는 순간입니다. 의사는 병의 원인이나 치료법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긴급하고 단호한 단 하나의 명령을 내리죠. 로라를 아주 잠시라도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 이 명령은 오히려 방안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공포로 가득 채웁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는 순간이었죠. 로라가 보이지 않는 감시 속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가족의 오랜 친구인 슈필스도르프 장군이 예고도 없이 성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기억하던 쾌활하고 따뜻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지 불과 10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장군은 몇 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비극적으로 잃은 그는 깊은 슬픔과 함께 복수심에 불타는 쓰라린 분노로 가득 찬 사람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죠. 그의 등장은 로라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공포가 실은 더 거대한 비극의 일부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장군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섭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음모와 지옥의 기술이 자기 조카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말하죠. 이성적인 설명을 완전히 거부하고 책임이 있는 괴물들을 파괴하기 위해 카른슈타인의 무덤을 파헤치겠다는 끔찍한 맹세를 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복수심이 가득 서려 있고 곧 벌어질 뱀파이어 사냥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복수를 실행하려는 바로 그 장소, 카른슈타인 폐허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마침내 자신의 조카에게 닥쳤던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요, 로라의 경험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주 화려하고 호화로운 가면 무도회에서 시작됩니다. 동화처럼 아름답고 귀족적인 환대가 가득했던 그 밤. 하지만 그 밤은 곧 끔찍한 악몽의 무대가 될 운명이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바로 그곳에서 비극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손님들 사이에서 장군의 눈에 두 명의 인물이 들어옵니다. 어머니와 딸로 보이는 한 쌍이었는데 나타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조카 베르타를 아주 유심히 지켜보는 걸 알아차렸죠. 그들의 그 집요한 시선이 바로 다가올 비극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주 치밀한 계획처럼 진행됩니다. 나이든 보호자가 알 수 없는 이야기로 장군의 주의를 끄는 동안 가면을 쓴 젊은 딸이 베르타에게 접근하죠. 자신을 밀라르카라고 소개한 그녀는 가면을 벗어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베르타는 순식간에 그녀에게 매료됩니다. 밀라르카, 이것 역시 카르밀라의 또 다른 에너그램이죠.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그 이상으로 순식간에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장군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끔찍한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르칼라, 밀라르카처럼 철자를 바꾼 이름들, 갑작스럽게 시작된 강렬한 우정,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원인 모를 쇠약과 죽음. 이 모든 것은 지금 로라의 성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결국 장군의 조카에게 닥친 비극은 로라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던 거죠. 이처럼 르파누의 카르밀라는 이름을 바꾸며 세대를 거쳐 젊은 여성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여성 뱀파이어라는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원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소설을 넘어서 훗날 브램 스토커의 드라큘라를 비롯한 모든 뱀파이어 서사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친 선구적인 작품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